아니 언니 오빠 그거 알고 있어? 부산이 우리한테는 일상이고 익숙한 곳이잖아. 근데 한국전쟁 당시엔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 근데 영도다리는 들어봤어. 맞아. 1949년 말 당시 부산 인구는 47만 명 정도 됐다고 해. 근데 전쟁이 끝난 후 1955년 부산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거든. 남한에서 쫓겨온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까지 다 부산으로 모였던 거지. 한국 전쟁은 약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50만 명? 무려 25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 당시 우리 한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사망자가 250만 명이라는 것은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거든. 이 숫자만 봐도 그 당시 처참한 상황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치? 그중 부산은 폭격 피해를 보지 않은 유일한 도시였다고 하거든. 근데 우리 부산에는 그 역사가 담긴 장소가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40계단이거든. 그 40계단이 준 오빠가 설명해 주겠어?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는 40계단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이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집은커녕 편히 앉아 쉴 공간도 없었대. 그래서 그런 그들한테 그 40계단은 그들이 잠시라도 앉아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그곳에 앉아 잠시 쉴 수가 있었대. 이곳엔 대부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못 만난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래서 막 누구를 찾아야 되거나 수소문할 때 40계단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도다리랑 같이 40계단이 만남 장소였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40계단을 직접 가봤잖아. 그치?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 그래?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40계단 문화관입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되면서 부산역과 부두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중구는 피란처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중앙동에서 대청로, 동강동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40계단은 구호물자를 내다 팔던 장터이자 판자촌 언덕길로 이어지던 삶의 길목이었고 피란 중에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던 그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처절했던 전쟁의 그날, 피난민들의 삶과 애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곳, 40계단을 통해 암울했던 시절, 그러나 결코 꿈과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그들. 이제 여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당시 피난민들이 주거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부산에 내려온 그들은 집은커녕 앉아서 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피난민 수용소 내부 모습인데요.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급하게 만든 주거 공간은 판잣집, 판자의 부스러기로 만든 것이어서 겨울이면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이 사진만 봐도 느껴집니다. 부산으로 이주한 피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계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피난민들이 생활했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쟁 이후 바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우리나라는 부족한 교육시설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 초등학생 취학률 96%에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 최대 빈민국에서 현재의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진짜 잘 만들잖아. 나 하나만 만들어줘. 그래, 만들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면 흐물흐물해진다고. 이게 라이스페퍼라고 해. 베트남어로 뭐게? 모르겠는데? 이거 껌짱. 껌짱? 대박. 근데 어떡하다가 쌀이 진짜 베트남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됐을까? 그것도 내가 조사했지. 진짜.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며 베트남에서도 벼농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베트남에서 출토된 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5,000년 전의 것이며 베트남의 벼농사 문화는 바로 중국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포니카 종을 먹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주식으로 안남미를 먹습니다. 이는 한국 쌀에 비해 찰기가 없기 때문에 불면 날아갈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쌀을 껌이라고 부르며 식당 메뉴판에 껌을 찾으면 밥과 함께 나오거나 밥을 요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 신화에서 농경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쌀이 실제 국민들의 주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쌀 농사는 상당히 보급되었지만 고구려만 하더라도 콩이 주된 식량 작물로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쌀은 예로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곡물 중에서는 가장 귀중한 식량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쌀은 지배계급 또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주로 소비되었고 피지배계급 또는 저소득층은 전적으로 대체 식량인 보리쌀, 잡곡 등을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주로 지배계급인 양반에 의하여 소비되었고 농민들을 포함한 피지배계급은 명절 때나 제사 때 등 특수한 날에나 쌀밥을 지어 먹을 뿐 보통 날에는 잡곡을 주로 소비하였습니다. 쌀을 이용한 음식에는 떡, 술, 그리고 죽 종류가 있습니다. 니하오. 벼농사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중국의 양쯔강 중하류 지역이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후난성 양쯔강 유역에서 많은 양의 벽시가 발견되었는데 약 9,000년에서 7,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강우량이 풍부해 습지대와 연결된 호수가 많았고 야생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벼는 자라는 동안에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 양쯔강 유역은 늘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벼농사는 5,000년 전 무렵 양쯔강 하류에 있는 허무두 유적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경 문화의 흔적은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은 전설의 삼원 가운데 하나의 신동의 이야기에서 이가 드러납니다. 현재 세계에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는 인도이며 그 다음이 바로 중국입니다. 쌀이 많이 나는 남방에서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밀이 많이 나는 북부에서는 면을 주식으로 합니다. konnichiwa. 일본의 경우 신화와 전설을 중심으로 한 건국사가 담긴 가장 오래된 역사서 오사기에서 농경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상국이면서 동시에 농업국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868년에 이르기까지 쌀이 납세나 임금지불, 품삯 지불 수단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에는 쌀을 사치품으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메밀, 오리, 고구마 같은 검소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 이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인구 감소, 소득 상승으로 인해 식량 소비가 늘어나 쌀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1890년대 이후 항상적인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외 침략에 수반되는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쌀 수입은 중대적 사항이었습니다. 일제가 병합 이전부터 조선을 값싼 쌀 공급지로 설정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즉, 고율 소작료에 기초한 식민지 지주제가 규정된 것입니다. 쌀을 이용한 일본의 음식에는 밥에 소금과 식초, 설탕을 섞은 초밥 위에 신선한 생선을 얹어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는 스시, 밥 위에 먹기 좋게 썬 신선한 어패류나 튀김류, 간장 소스를 발라 구운 장어나 닭고기 등을 토핑으로 얹은 돈부리 등이 있습니다. 은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통된 걸까? 뭔가 이거 서양 거 같지 않아? 맞아. 일단 은이 제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16세기거든. 근데 최첨단 재련 기술을 사용해서 더 크게 증폭시킨 나라는 바로 조선이야. 1503년에 김간불과 김공동이 해치법을 개발해가지고 더 우리나라에 함경도 단청 그리고 강계 등의 은광지가 개발돼서 우리는 더 은을 유통시키기에 적합한 나라였지. 해치법이란 금, 은, 납의 합금을 산화 분위기 속에서 용해하여 납을 산화납 스렉으로 분리 제거하고 금, 은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16세기 이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상인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을 갖고 동아시아로 들어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아시아 교역망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는 무역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도 깊고 영토 분쟁에 대한 갈등이 깊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제7강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했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당시 탐사 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우리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것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었어.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거야.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 탐사 및 채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 유효함에 따라서 2028년 만료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제7강구 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7강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기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은 제7강구 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7강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붕의 해저자원을 탐사했는데 당시 탐사단장이었던 에머리 박사가 작성한 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 2004년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이 천연가스는 210조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어.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이며 이는 소위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고 불리고 있어.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 정책의 목표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중국 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을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획득하는 거야. 이에 입각하여 2013년 11월 23일 동해 방공 식별구역 설치를 했지. 우리나라 정부는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3강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1987년 대한민국 해양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등부표를 띄워 국제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어. 1995년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해양연구, 기상관측, 어업활동 등을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를 설치를 위해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 관측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시작했지.
기지는 2001년에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완공했다고 해.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고 우리나라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국제적인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